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선택형 15회 90분간 하루에 1회씩 들어가실 건데, 자, 교재 머릿말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판 머릿말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존의 기출쟁점에서 대부분 출제되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실 거는 지금 기본서 학습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 기출쟁점이랑 미기출쟁점을 상반기에 정리를 해 두시는 겁니다. 하반기로 가시면 학습할 내용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상반기에 기출이랑 미기출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특히 판례 확보를 먼저 해 두세요. 기출에서 나왔던 판례.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충분히 출제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선택형 쟁점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사례형 쟁점을 복습하는 그리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0분간 40페이지 정도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속도가 조금 빠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민법 총칙 3페이지입니다. 민법 총칙 3페이지. 자, 네문항에서 5문장 정도가 예상이 되죠. 지금 보시면 법원은 관습법 각자 공부하시고, 자, 신의 측에서는 1번 문제 요거는 따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A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을의 동의 없이 그 토지 상공의 고압 송전선이 통과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끊어주셔야죠. 지금 토지 소유자인 을의 동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림 자체가 나오실 거예요. 을토지. 그리고 지금 현재 A가 송전탑도 있겠죠. 설치한 상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 소유권은 상, 하에 미친다라는 게 지금 숨어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 지금 이제 갑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의 의사를 파악해야 되죠. 갑이 지금 무단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라는 건 관련된 지문을 2번에서 보실 건데 용인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의사죠. 갑 입장에서는 당연히 송전선을 철거할 생각으로 샀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농지로 이용하고 있고 갑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3년이 경과한 시점에 A회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하고자 한다. 끊고,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갑이 A를 상대로 지금 대진도는 따로 구하지 않았네요. 대진도는 따로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청구를 했고, 자, 이제 이분 입장에서 항변을 할 겁니다. 일단 여기가 소유권이죠. 1번. 갑의 청구권은 지금 현재는 214조. 나중에 사례형으로 공부할 때는 213조 보시고, 그리고 이제 2번 A에 대한 권한입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3년 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제척기간 내용은 아니고 소시 진행 안 하고 두 번째 이제 신의 측에서 두 가지가 건드려지겠네요. 13년이라는 것 제척기간도 안 걸리고 소시도 안 걸리고 과연 실효의 원칙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민법에서는 간단하게 선택형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민소법에서 예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집 판결이 기록형에서 기출이 되었죠. 사례형으로 한번 이제 나올 법하니까요. 편집 판결 관련해서 항소권 실효 내용 한번 정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권리 남용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네요. 그럼 지문 하나씩 대입해 볼까요? 자, 1번 갑이 송전선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다. 통과.
그리고 그거 소시 안 걸린다. 통과. 그리고 2번 갑이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취득했지만 두 번째 줄 그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권리남용도 아니다. 두 번째 통과. 그리고 3번입니다. 이제 실효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과연 종전 토지 소유자인 을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갑의 권리 행사에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실효의 원칙은 지금 명문의 근거 없이 신의칙 파생 원칙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 실효 기간은 뭐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각각 판단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답 3번. 그리고 4번이 요건이네요. 4번 요건, 2번 구체적 산. 4번 요건은 암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리 행사가 주관적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는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인정돼야 된다. 즉 주관적 요건을 대부분 요구하고 있는 게 판례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건을 좀 하나 추가하시는 게 좋은데 요런 문장도 써주시면 좋겠죠. 정의관념의 반함이 명백, 수인하기 어렵다. 도저히 용인 내지 두 단을 다 써볼까요? 용인, 수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군을 통해서요. 선택형 쟁점을 사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 번씩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권리남용 직권조사상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제2장 자연인. 여기부터 이제 쟁점이 좀 들어가네요. 신의칙은 제가 가볍게 정리를 했고 자, 첫 번째 기출쟁점 1번으로 잡겠습니다. 별표 2개를 넣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태아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폐지가 된 상태죠. 근데 민법에서의 낙태 관련돼서 상속 결격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입법적으로 내지는 법률 해석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적으로 해결을 할 것이냐 논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 필요성은 있고요. 그리고 역시 중요한 건 요구간이죠. 이 두 개의 포커스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니은 요런 거 하나 체크해 가시고 그리고 미음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시고 미음 좀 볼게요.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죠. 특히 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동의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음에 해설 좀 가봅니다. 자, 두 번째 줄 반면 미성년자가 피한정 후견인이 즉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이 배제된다. 기억해 주시고 즉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동의를 인식할 능력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시면서 미음 지문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지문이죠. 관련돼서 충분히 사례형으로 가능성이 있는 영역대가 바로 속임수입니다. 그동안 사술이라고 썼는데 이미 사술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적극적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그래서 판례 역시도 적극 속임수여야 된다고 했고 따라서 보시면 단순 성년자라고 말하였을 뿐 여기에는 적극 기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문에서 잘 보셔야 돼요. 제한 능력자의 경우 취소권 관련돼서 성년 후견인의 경우 취소권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취소 행사할 수 있는가 관련돼서 충분히 사례형으로 가능하고 자 니은은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이죠. 요건 이미 기출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선, 사, 기 모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조문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죠. 이해 상반을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겠다. 실적 이해 상반이라든지 연유, 동기 등 묻지 않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율.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리율은 이미 기출 A급 쟁점 판례이기도 하니까 정리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 상반 행위는 결국은 무효가 나올 건데 그렇다면 함께 문제되는 게 999조 상속회복 청구권. 확실히 기록형은 이쪽이에요. 이거는 민사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아닌 거죠. 출제자가 요걸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하시자면요. 친권상실 관련돼서요. 요거까지 구조를 확보를 해주세요. 이미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해상반 행위가 아니어도 친권 남용일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친권 남용은 주의를 요한다. 남용이죠. 이미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하되 친권 자체는 워낙 광범위하게 천부인권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면 가급적 친권남용을 최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문 보시면 자의 복리를 해할 우려 내지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으로 갈게요. 3번. 자,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죠. 신용카드 정리. 아마 모든 수강생분들이,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가볍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법한데 지금 사례군으로 안 나오고 있죠. 가게. 그리고 여기가 미성년자 신용카드. 판례가 두 군데 다 존재합니다. 제가 네모 박스 친 이유죠. 일단 계약은 각각 독립.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얘랑 지금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했고 얘랑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얘가 준단 말이에요. 특이하죠. 제3자가 돈을 지급한단 말이죠. 즉 병입장에서는 얘한테 돈을 받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는 각각 독립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갑이 시작됐죠. 취소권 행사를 하는 그 근거는 4조 그리고 5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4조 5조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요한다. 설문에서 놓치지 마세요. 사례용으로 나왔을 경우 어렵게 낸다 그러면 성년자였을 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3년 도가했는지를 잘 따져주시고 그 다음 요 나이 계산에서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생년월일만 준다 그러면요. 출제자가 요것도 의도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만 18세 이렇게 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생년월일을 주면 초일 산입해서 연령까지 계산하는 거에 분명히 배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이제 상대방의 취소권 또 나오네요. 저지 근거, 제한 근거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요? 배척, 저지. 여기서 이제 준비하는 게 과연 묵시적인 승낙이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막 보고 왔죠. 17조.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겁니다. 6, 17. 그리고 여기가 신의칙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구로 나왔을 때 지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역시 소장을 작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행사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의 그 법적 근거 얘기해 주시고 피고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저지하겠는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자 1번 질문 가볍게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회사병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정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대금을 병이 지급한 경우 갑이 병과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이는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지만 밑에 현존 이익은 카드 대금으로서 존재를 하죠. 카드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취소됐다면 현존 이익은 카드 대금이고요. 여기가 취소됐다면 당연히 물품 그 자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기서는 물품 구매 계약은 결론이 취소 부정이었어요. 구매 계약의 경우 두 가지를 고려했죠. 연령이라든지 이제 막 성년에 임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자적인 소득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다? 묵시적 허락이 있었다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쓸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6조 관련. 자, 그 다음에 2번은 또 나왔고 공동 관련돼서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리고 4번, 5번 각자 보시면 되는데 특히 5번 내용 좀 볼게요. 미성년자 갑이 불법행위 피해자인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인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알아봤자 소시 3년 진행 안 하고 법정 대리인이 알아야 진행합니다.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9페이지에 지문 5번 좀 함께 볼게요. 대법원 판례. 확인 좀 해봅니다. 2010년 2월 11일자 선고. 자, 민법 766조 제1항이죠. 밑에 보시면 안날 3년입니다. 그리고 밑에 언더라인 보시면 불법행위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인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위 조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강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4번. 지금 신설이 됐죠? 출제자가 혹시 낼 수도 있고 제가 아직 모의고사까지는 확인을 그쵸? 아직 6월 모의고사가 실시 안 됐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신설된 작년 하반기에 신설된 조문이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성관련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자가 될 때까지 소시 진행을 안 시키죠. 대놓고 법률상 장애 사유를 명문화 규정해 놨습니다. 법률상 장애 사유죠. 성년자가 되기 전까지는 진행 안 하니까 대놓고 법률상 장애 사유를 규정해 놨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제3장 법인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긴장을 해 주셔야겠네요. 자, 기출쟁점 2번 법인 별표 셋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법인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사례형으로 내기는 조금 힘들죠. 지금 상법 영리법인 쪽이 있고요. 거의 시스템이 유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법인 법률 정관 느낌인데 여긴 정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고 특히 상법과 관련된 건 대부분 강행 규정이고 대표권 대표기관의 제한과 관련돼서 기회 유용 금지라든지 자기거래 금지 위반이라든지 경영금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등등등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리 보시고 오히려 여기로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출제는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형도 준비를 하는데 그 선택형을 통해서 나는 민소 사례에서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인 관련돼서는 일단 내용을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1번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1번 문제. 자, 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렇게 나와주면 일단은 좋죠. 자, 1번 확인할게요. 재단법인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효력 요건이에요. 따라서 허가가 효력 요건이니까 요거 하나 먼저 확보하겠습니다.
사원총회 정권사항인데 이거는 지금 재단이죠. 이거는 사단 법인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통과하시고 두 번째가 얘 법적 성질 인가예요. 규정은 허가이지만 법적 성질 인가입니다. 행정법에서 다들 공부하셨다시피 보충적 효력이죠. 일반적 금지의 해제가 아닌 법률 행위를 보충해주는 인가입니다. 인가.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인가가 요 녀석 하나랑 하나만 더 공부해 둘까요? 토지거래 허가제죠. 유동적 무효산. 기출이 잘 되고 있는 부분. 자, 그리고 보시면 허가는 법적 성질이 인가고 요거 효력 요건입니다. 등기가 대항 요건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느낌. 허가를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할 뿐이다. 기억 잘 해주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워낙 중요한 A급 쟁점이죠. 모의고사 사례형에도 자주 등장했던 총유재산 보존 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1인에 불과한 갑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한번 정리해볼까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금 보세요. 오히려 비법인 사단은 민법에서는 재산관계만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별도 규율이 없어요. 얘가 당사자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 민소법에서는 충분히 논의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1조 있고요. 자연인, 법인이죠. 이분들을 당연히 민법의 규정이 있는 분이니까 실질적 당사자 능력자라고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친구가 나와야 됩니다. 야 얘네들은 지금 민법에는 재산관계밖에 규율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외에 규정이 없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만들어 둔 거죠. 얘가 잘 나오는 이유입니다. 누가 봐도 특이하죠.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비법인 사단 52조로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얘네들은 그냥 두자. 그래서 당사자 개념이 좀 확대되는 느낌이죠. 민소법 들어와서는 실질적 당사자뿐만 아니라 형식적 당사자까지도 싹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 얘랑 이제 비교 유의하셔야 되는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얘는 53조 선정 당사자 플러스 67조 9필공. 근데 보세요. 얘도 9필공이 되죠. 비법인 사단도 전원 명의로 들어가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는데 52조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익 크지 않음 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근데 얘는 실익이 크죠. 만약에 민법상 조합원이 몇 명 안 된다 그러면 고필공으로 가시는 게 타당할 거고 진짜 많다 그러면 선정 당사자인데 일단 기출은 포커스가 요쪽에 맞춰져 있다는 것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개인은 안 된다라는 거지. 명의로 하거나 전원 명의로 하거나 설령극의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총유와 관련돼서는 보존행위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유라든지 합유라든지 보존행위가 있지만 요건 없고 자, 그 다음 3번 질문 브리타니까 잘 챙겨가시고요. 확실히 예전 기출 지문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다고 봅니다. 자, 설립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 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재단법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면 설립자의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재단법인은 제3자 이해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 이해소는 바로 소유자가 제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제3자 입장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2번과 관련돼서 문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이해소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민지법 관련된 내용. 집행배제 관련돼서 두 개가 있는데 오히려 이걸 더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쵸. 민지법 48조 관련돼서 이거 민소법 상계에 나왔네요.
그쵸.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하긴 이상했죠. 어때요? 느낌이 확실히 민소법으로 보내는 느낌이 있죠? 여기는 채무자가 제기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청구의 소가 나오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재단법인 하나 나오고요. 순서대로 갈까요? 권리남용 편집 판결 딱 나오네요. 그리고 이것도 민소법 처음에 있습니다. 신의칙 관련돼서 구제 방안, 즉 편집 판결 내용 항상 제가 준비 부탁드렸고, 그리고 여기 재단법인 이건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로 열고 닫을게요. A급 쟁점은 여기로 가시죠. 여기로.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상계기판역. 결론 차단 안 된다잉.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형 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해청. 얘도 나올 때가 됐는데. 그쵸. 차단 역시 안 되죠. 그리고 로마자 4번. 한정승인. 가족법에서 보셨습니다. 역시 차단 안 되고. 근데 얘는 더 이상 안 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 있네요. 제3자 이해소. 그래서 오히려 제3자 이해소는 물건 영역과 관련돼서 기출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유라든지 명의신탁이라든지 오히려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가볍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드디어 나왔네요. 법인 아닌 사단에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대표권의 제한은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과실이 있어도 대항할 수 있죠. 4번 지문이 함정 지문으로 자주 등장하는 건 과실이 있더라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CF에 법인의 불법행위로 반드시 비교를 걸어주세요. 법인의 불법행위 직무 관련성이랑 헷갈리지 마시라는 의미죠. 지금 계약 책임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표현 대리 관련돼서 유추 적용 여부가 논의가 되는 거고 법인의 불법행위에서는 악의 중과실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 사단법인 정관의 그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총사원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일반 이론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각자 풀어보시고요. 제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사례로 나온다 하더라도 소유권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그 다음에 판례로 그냥 결론을 끝내버리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판례 그냥 그대로 보겠습니다. 일단 쟁점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결국 두 조문이 충돌하는 거죠. 48조 법인 설립 이게 앞에 있고 근데 물건의 대원칙 186조 188조 통산 이 두 조문이 지금 충돌해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는 거죠. 법인에 대한 어찌 보면 일반 원칙 규정인 거고 이거는 물건 전반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이 두 조문 자체가 다 타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안 되겠다.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대내관계, 대외관계. 그래서 현재 이 관계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3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문제만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이 아직 출연재산이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만 주의해 주시고 채권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기억지문.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은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견 대립 없이 48조에 따른다 정도로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3번. 중요한 판례군이 그대로 사례화됐는데 출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갑법인의 대표자 을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을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있었다. 끊고 일단 갑법인 나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 기간이 있는데 이분은 누군진 모르겠지만 포괄 위임받은 을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을이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얘기죠. 그럼 시스템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자, 1번 병이 갑에게 계약 책임을 추궁할 거예요. 그리고 갑은 깔끔하게 한마디 하면 되죠. 정관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지금 보면 정관 얘기는 따로 없고요. 이건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정관기재 효력 그리고 등기까지 해야 있다 없다. 일률 판단. 등기까지 했다 이러면 상대방 선악불문 무효. 상대방 선악불문 유효. 등기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획일적 처리. 자, 그리고 이제 법률 보면 특별법은 뭐 변론으로 하고요. 특별법은 오히려 시인 측에서 얘가 잘 나오네요. 사립학교법이라든지 증권, 거래법 이쪽이죠. 투자수익 보장 약정. 얘는 시인 측에서 오히려 더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사립학교법이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인이 무효를 주장한다. 괜찮다. 투자수익 보장 약정. 괜찮다. 오히려 민법 쪽에서 문제될 만한 게 여기 있네요. 62조. 여기 쪽. 이게 개인 간의 위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포괄 위임 금지입니다. 당연히 무효 나오죠. 그리고 하나 보셔야 되는 게 64조 이익상반 행위. 여기는 이익이네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이해 상반 행위라고 921조에 있었고 법인은 이익 상반 행위로 있었고 상법은 391조와 관련돼서 그 380 이하 구조 라인부터 쭉 존재하죠. 바로 거기서부터 자기거래 금지 위반 이런 내용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걸렸네요. 여기 무효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요렇게 갈 건데 요건을 보면 대표 기간일 것, 불법 행위가 있을 것,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것. 지금 직무 관련성에서는 악중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포커스, 경과실 얘기가 아니라 악중, 기억 잘 해주시고 지금 관건이, 쟁점이 여기가 있다라는 거죠. 과연 대표 기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일반 불법행위 내지는 사용자 책임의 특직 같은 거란 말이야.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 그러면 사용자 책임 756조라든지 따로 별도로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아하 요거는 누가 봐도 지금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칙이구나. 그렇다면 대표권 범위를 좀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 기억지문 확인해 봅니다. 갑법인의 대표자가 행한 을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대행행위는 원칙 무효, 갑에게 효력이 없다. 62조 위반. 니은 만약 을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병은 갑법인을 상대로 민법 35조에 정한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죠. 이제 여기에 대한 최종 결론 나왔네요. 우리 밑에 해설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은 지문에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 직위, 등기, 불문. 키워드 명칭, 직위, 등기, 불문. 실질적으로 넓게 인정해준다.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요 정도만 챙겨가 주시고 다시 앞에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귿지문 의뢰 행위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지 않죠. 바로 요거 이제 직무 관련성 내용입니다. 법령 위반이라든지 정관에서 정한 절차 위반이라든지 또 하나가 있죠. 남용입니다. 즉 갑의 항변은 이제 요 하나 중에 남용이 있어요. 남용. 근데 그 남용은 오히려 상법 가서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가볍게 보시고요. 상법에서는 전단적 대표 행위로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싹 다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쪽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상당히 넓게 보죠. 보세요. 넓게 본다, 넓게 본다. 왜 핵심이 여기 있는지 느끼실 거예요. 정리해볼까요? 아니, 상대방 보호여서 상대방 보호인 건 알겠어. 그래서 요건을 상당히 넓게 책정을 해줘. 그럼 갑 법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대표기관이 잘못해서 그 대표기관의 행위 이꼬르 법인의 행위라고 의제를 했고 나도 일응 책임을 부담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 갑 법인에게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기능을 하죠. 축소 기능. 사례를 공부할 때나 민법을 공부하실 때 이런 내용들 잘 알아주시면 암기보다는 좀 이해 쪽에 더 가까워지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리을 좀 볼게요. 이제 확인 잘 부탁드립니다. 리을. 의뢰 행위가 실제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병이 자 알았거나 악의 나왔습니다. 자, 과실이죠. 과실.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엔 땡. 그쵸. 밑에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답니다. 악의 중과실이에요. 좋은 문제였고 관련 최신 판례를 그대로 사례화했는데 바로 요런 구조를 계속 띄고 있어요. 법인은. 이제 얘가 비법인일 때는 어디가 바뀐다? 요쪽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죠. 뒤에서 비법인 나올 때 요 부분 그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실게요. 자, 4번입니다. 자, 민법상 법인에 관한 OX. 자, 기억지문 그대로 확인할게요. 법인 정관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끊고 효력 발생. 다만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악의의 제3자에게까지도 대항할 수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악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가? 그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선이 악이냐에 관계없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위 대표권 제한 사실로서 대항할 수 없다. 왜? 법인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니은은 최신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위임 유사 계약이기 때문에 해임 가능하지만 정관이라는 자치법규가 있다면 거기 거쳐서 가자. 자, 그리고 디귿 조심하셔야 되죠. 임시이사 63조와 이익 상반 64조 조문입니다. 확인 잘 해볼게요. 디귿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겨서 이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끊고 임시이사입니다. 그리고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 특별대리인이죠. 특별대리인 결원 임시이사 지금 짬뽕 시켰네요. 조문 두 개를. 이런 건 시험장 가셔서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원 임시이사 상반 특별대리인 그리고 그 임시이사 63조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리을은 조문이고 오히려 상법 가서 잘 봐주세요. 상법. 그쵸? 대표기관 관련돼서 직무정지, 가처분 관련된 내용들, 절대무효 그런 판례들 한번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선택형은 매년 꼬박꼬박 나와요. 당연합니다. 이게 완전 기본 베이스고요. 반드시 이렇게 넘어갈 거거든요. 회사법 문제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민소법에서도 당사자가 나오긴 나올 건데 과연 단체가 나올 것이냐 충분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파트 정리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리법인 상법을 주식회사 가셔서도요. 이런 구조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요것보다는요. 그렇죠. 불법행위보다는 요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많이 두고 있죠. 그 계약이 과연 유효한가? 그러면 상법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규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주주총회 권한, 결의, 이사회 결의 등등 관련된 내용들 차근차근 확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억지문 통과할게요. 그 다음 니은도 통과하고 넘겨보시면
자, 디귿 궁박경솔 무경험 관련돼서 선의 제3자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 제3자 보호 규정 없다. 자, 그리고 리을지문 무건대리 행위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표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원칙. 그렇죠. 만약 리을이 맞는 지문으로 바뀌어지려면요. 소송 행위의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맞죠? 옆에 CF 소송 행위의 추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행위의 추인은 절대적 소급표죠. 절차 안정 명확 때문에. 그리고 미음은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니까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로마자 2번 비법인 사단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6번에 1번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채권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단이 바로 단순 민법상 조합이다. 아까 제가 이쪽에 설명드렸던 민법상 조합이니까 얘는 67조로 가던가 53조로 가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옆에 보시면 단순 채권단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요거는 추가 언더라인 해주시고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 채권단이란 말만 나와서 무조건 민법상 조합 가지 마시고요. 채권단이라 하더라도 각각 판단을 하건대 조직행위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조합. 만약에 조직행위가 있었다면 이건 비법인 사단으로 가죠. 그래서 조직행위가 있었던 거 밑에다 이렇게 CF만 하나 또 쓰겠습니다. 얘네들은 비법인 사단으로 보셨다. 조직했죠. 대표기구 조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비법인 사단이다. 그래서 조직행위가 없었다면 이런 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요. 객관식 문제에 맞게요. 상대적으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밑에 63조 임시사 규정 유추 적용된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3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3번. 바로 요게 나왔네요. 근데 찍히는 거였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 능력입니다. 이제 민소법 52조 비법인 사단.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대표기관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받아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의인화 제도. 그래서 이걸 의제했다고 하죠. 의제 제도잖아요. 법 기술적 측면에서 의제했다. 그래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형사법이라든지 헌법에서도 자기 책임 원리와 관련돼서요. 대표기관이 잘못하면 일단 단체 측은 잘못을 지고 책임을 지는데, 단순 종업원의 경우에는 단체 측의 선임 감독 등의 과실을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체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양벌 규정에서도 공부를 하셨고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에서도 공부하셨다시피 싹 다 헌법 위반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 기억을 잘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이 결국은 행위하면 얘가 할 거니까 얘에 대해서는 핵심이 대표권 존부 시작해 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를 부탁드릴게요. 대표권 전부 소송 요건이다. 직권조사 사항이다. 사변 종시까지 간다. 그러니까 직권조사 사항과 관련돼서는 이게 VS를 걸까요? 변론주의. 변론주의 영역이 아닌 거죠. 민소법에서 공부하셨다시피 우리 민사송법은 이렇게 투트랙으로 간단 말이에요. 변론주의 영역, 직권조사 영역, 직권탐지까지는 민사송법에서는 안 들어가죠. 따라서 변론주의의 확장판 2원칙입니다. 변론주의의 1원칙 주요사실 주장 책임, 2원칙 자백의 구속력, 3원칙 증거의 제출 책임 중 2원칙 재판상 자백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자, 들어가는 부분. 이게 기출이 됐네요. 소송 요건이고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성명지적권 이건 발동시켜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민소법 집에 가셔서 학습 부탁드릴게요. 1항상
자, 그 부분이 바로 3번에 있네요. 그쵸? 세 번째 줄 보시면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죠. 이거는 이제 행정영역이라든지 공익적 소송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교외 분열이란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들어가느냐? 탈퇴 변경으로 갈 건데 정관 변경이다, 결국은. 그러면 3분의 2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비법인 사단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였고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자, 이제 7번에 나왔네요. 기억지문.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민소법 52조죠. 명문의 규정도 가지고 있고요. 형식적 당사자, 능력자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 부동산 등기 능력 있다였고 디귿 지문 또 나왔네요. 교회 분열이란 허용되지 않고 자, 그 다음 이제 리을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잘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미리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즉 재산관계와 관련돼서는 총유라고 했고 흐름이 이렇게 가죠.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관 규정이 없다면 결국 사원총회 결의를 갈 건데 규정에 있는 거라곤 관리 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관리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얘가 없죠. 보존행위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원칙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 안됨 결론만 내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결국 요거네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 즉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 요 정도는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분행위 매매라든지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그리고 해당되지 않는 게 시험에 주구장창 나온다. 단순 채무 부담 행위. 자,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 채무 부담 행위는 자연스럽게 사원총회 결의 안 거쳐도 되는데 채무 부담 행위이니까요. 혹여 정관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하셔서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만약에 정관에 있는데 등기를 못하니까 보세요. 등기를 못하니까 얘는 획일적 처리가 안 되죠. 객관적 처리가 안 됩니다. 객관적 판단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 획일적 판단이 안 되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주관적 판단으로 넘겨야죠. 주관적 인식 판단. 선의 무과실 이래야 유효. 보세요. 과실입니다. 악의 우어 경과실 무효.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35조 1항 이런 시스템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잘 나오는 지문이었다. 보증채무 정도로는 두 번째 줄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효라고는 볼 순 없다. 지금 딱 여기만 물어봤습니다. 그쵸? 정관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으니까 굳이 정관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넘겨볼게요. 자, 20페이지 8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여전히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종결 등기로는 안 된다. 종결 등기는 미리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청산 과정에서 제3의 이해관계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등기로 공시를 해가지고 우리랑 거래하지 마세요라는 경고조 의미로 미리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요 조문이다.
요 지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끊고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 무효 나왔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효. 알았거나 무효.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음 타수는 이렇게 가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추궁 가능하다. 왜냐? 비법인 사단의 경우에도 35조 1항은 유추 적용되니까 거기서 직무 관련성 얘도 포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군을 계속 걸어놨어요. 여기서는 직무 관련성 악의 중과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지문 잘 나왔네요. 금전채무 보증 통과.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소집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것도 오히려 관련돼서 상법 쪽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우리 민법은 일주일이죠. 일주일. 근데 상법은 과연 언제냐? 2주냐? 아니면 소규모 회사 10일이냐? 그런 것들 내용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자의 경우 주총 취소 사유 막 이런 것들 기억 잘 해주시고 자, 5번.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이게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자,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 내부적 의사결정을 거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때는 채무자인 비법인 사단의 동의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본안 가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위 행사와 관련돼서 요건이 아니다. 채무자의 동의 그 자체는 요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읽어보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이론으로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채무자의 동의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요건이 아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입니다.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나왔네요. 2, 4회 결의 거치도록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보세요. 정관의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정관의 규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국어적인 표현에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정관의 규정이 규정 있다라는 거고 다만 등기만 안 되어 있다. 뒤에 넘겨보시면 악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할 수 없다 였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지금 세 번째 나왔네요. 보증 계약 그쵸, 단순 채무 부담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금 정관 우선이죠. 정관 이쪽 보시면 안 됩니다. 얘 진짜 주의를 걸어야 되죠. 보세요. 정관의 규정을 해놨어요. 정관의 규정. 그래서 디귿 지문이 함정 지문이어서 이게 2018년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당시 수험생분들이 살짝 혼란을 겪어서 은근히 좀 틀려왔다라고 하는 바로 디귿 지문.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정관의 규정이 있다예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 그 법인 아닌 사단은 당해 계약 체결에 있어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관련돼서 맞다라는 겁니다. 기억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을 지문 관련돼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직접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바로 법인 대표의 특징이죠. 재판상 또는 재판에 일체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법률상 대리인 나왔습니다. 대리인. 의리 갑법인의 관계에서 이른바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갑종중. 잘 나오는 내용이죠. 갑종중은 정리 8번으로 조금만 볼까요? 얘는 조금 특이해서 그렇죠. 8번. 비법인 사단 중에 이제 교회가 슬슬 뚫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죠? 종중은 워낙 기존 강자였습니다. 전통적인 강자였다. 비법인 사단인데 특징이 자연 발생, 단체. 그리고 대부분 관습법으로 규율이 많이 되죠. 그래서 판례법리 기억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소송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만약에 보세요. 민소법 이제 당사자로 가기 위해서는요. 당사자로 가기 위해서는 민소법이 요구하는 실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대표 자라든지 그런 게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자연 발생과 민소법 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 이 두 가지를 비교 유의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봅니다. 10번. 자, 갑종중은 비법인 사단인 거 알고 있다. 그 대표자는 병이다. 갑의 대표자 병은 을과 종중회관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끊고 보세요. 지금 갑의 대표자 병, 을과 종중회관 신축 도급계약. 갑, 병 이렇게 나왔어요. 을. 그리고 도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판례가 도급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신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신축. 완전 새롭게 하는 거면 얘는 만드는 거잖아요. 처음일 수도 있어요. 무에서 유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거 관리일 수도 있고, 수선이란 말, 요런 말이 나오면 그건 또 보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죠. 왜? 비법인 사단이니까 어쨌든 얘 소송 들어가려면 얘가 개인은 못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요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얘 개인은 어쨌든 안 된다. 이게 어떤 행위인지는 그거는 민법적 문제고, 민소법 들어와서는 어쨌든 소송 당사자는 이렇게 될 거다. 만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관리인지 처분인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1번. 갑은 자기 명으로 신축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마칠 수 있다. 왜냐면 등기 능력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또 나왔네요. 채무 보증한 행위 나왔죠. 병이 갑의 대표자로서 을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끊고. 이 얘기를 굳이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얘기 안 하고 다음 게 욕을 하는 겁니다. 자, 을이 제3자에 대한 채무예요. 아하, 얘가 혹여 요래 쓸 수 있죠. 하도급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 민법적으로는 이행 보조자 느낌이 물씬 풍기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과 관련돼서 일의 완성 의무는 제3자에게 이행을 해도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정입장에서는요. 요렇게 청구를 할 거고, 을이 요렇게 청구를 할 건데, 얘가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갑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증을 쓰는데 그걸 대표기간 예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얘기 나오겠네요. 이제. 요 그림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올 법한데 계속 객관식 선택형으로만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일반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하도급과 관련돼서 이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장치적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자, 넘겨보시면 관리처분 행위가 아니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도급계약상 보호수를 받지 못한 을은 갑에 대한 집행권한을 얻어 갑의 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병이 갑의 직무를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갑은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아니게. 여기부터 틀렸네. 자, 그 다음에 5번 또 긴장하셔야 됩니다. 갑의 정관에서 나왔네요. 대표자가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임원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 선악기준 판단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을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위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어찌 보면 도급은 지금 이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관리인지 처분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판례가 나와주면 사실 가장 좋은 거고요. 대부분 어떻게 처리한다? 아하, 얘를 그냥 정관의 규율을 해버리는구나. 요게 스탠다드일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관리처분 행위냐가 아니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는 단순 채무 부담 행위냐가 판례로 안 나왔던 거예요.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올해 21년이죠. 21년 기출 11번이네요.
다행히 1번. 딱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보세요. 고유 의미의 종중이에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자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줄 관습상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 거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로 가려면 실체와 조직 정도는 필요하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쵸?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과 민소법이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종중 소유 재산은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해야 하므로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 그쵸? 강행 규정 위반 절대적 무효죠. 상대방의 선악 불문 무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사법시험 2차 기출 쟁점이죠. 종중토지 매각대금 분배 처분행위입니다. 반드시 분배 결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 줄 분배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해 직접 분배 청구할 수 없다죠. 처분행위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중에서는 분배금 하나만 처분과 관련된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자 이제 첫 번째 줄 나왔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종중에서 하나 이제 정리하시는 내용 종원입니다.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종내 성년 남자 한정 관습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관습법. 그래서 복습을 부탁드렸다라는 겁니다. 최상위 규범인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해서 전체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봐도 딱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관습법도 헌법 11조 위반되었다. 헌법 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관습법도 어쨌든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다만 보완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해서 얘를 법률적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특히 헌마 사건 68조 2항 그 부분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는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성년 남녀 당연 구성원 된다죠. 당연입니다. 가입 필요 없고요. 가입이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당연히 되는 거지. 근데 관건이 이게 아직은 관습법처럼 되지는 않았대요. 그쵸. 대부분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법적 확신까지는 아직은 없을 수도 있다. 미약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종중 자체가요. 부분사회 법리이기 때문에 종중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건 관심이 없고 특히 왜 아직까지 그러냐?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유 의미의 종중의 개념이 중요했던 거예요. 비법인, 사단, 유사, 종중 이런 얘기를 하죠. 유사 종중. 즉 고유 의미의 종중은 자연 발생 단체라고 할지언정 비법인 사단, 유사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니까 요거는 103조 위반만 아니면 남성 한정 구성원 가능해요. 왜냐? 이거는 고유한임의 종중이 아니니까. 그럼 이런 판례만 봐도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조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종중의 임원은 종중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밑에 상관주 의무를 부담하죠. 어쨌든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대표자와의 관계에서는 위임, 유사 관계이기 때문에 위임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성관주 의무 당연히 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7페이지입니다. 제4장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는 오히려 소유권, 물권 영역과 함께 전범위적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별표 체크는 그쪽에서 하고 여기서 가볍게 볼게요. 1번. 자, 권리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지문. 독립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동산이 아닌 경우는 종물이 될 수 없다. 땡. 동산, 부동산, 불문이죠. 순서. 우리 민법상 강학상 물건의 개념들을 분류해놨고 민법은 그걸 부동산, 동산.
그들 중에 주물, 종물, 그것 중에 원물, 가실 순서대로 규율을 해놨기 때문에요. 아하, 종물은 부동산도 될 수 있구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 지문 유의하셔야 됩니다. 종물은 주물 상용에 공하는 것이면 족하고, 지금 원칙이란 말이 나왔어요.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답니다. 만약에요, 이거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빠지면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제가 바꿔 읽어볼게요. 종물은 주물 상용에 공하는 것이면 족하고,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 원칙은 아닌데 예외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억 잘 해주시면 됩니다. 복수장답 11을 피하기 위해서 원칙이라는 표현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디귿은 원물 과실 관련된 매매 특칙 규정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리을, 가족법에서도 나오는 거죠.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유체 유골은 매장 관리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한다. 결국 물건으로 보겠다라는 건데, 다만 그 목적이라든지 귀속 주체를 한정시킨 거죠. 즉 목적에 따라서 귀속 주체를 한정시켰다. 그래서 제사 주제자 관련된 판례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로마자 4번으로 정리해도 되겠네요. 종중에서 가장 많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또 나왔죠? 종래, 장남, 남성. 이제 안 되고. 아, 요것도 역시 헌법에 위반됐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제사주제자가 누구인자를 결정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맞네요. 이런 건 이제 헌법 시간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자주 봤을 거예요. 아무리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쌓여있는 과거의 관습이라 하더라도 그게 현재 맞지 않으면 얘는 단순 적폐에 불과한 거죠.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관습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습을 고려한다. 땡이에요. 과거의 관습은 이건 이제 사회적 폐습.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적폐에 불과하니까 요거는 탈락. 탈락. 현재 관습을 고려해서 이제 남녀 평등이니까 순서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죠. 협의. 다수결 아닙니다. 이게 행정법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이죠. 협의. 그리고 헌법, 국회법에서 부속법령 공부하실 때 원내대표라든지 국회의장이 뭐 협의 이런 표현. 다수결 아니야. 다수결.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순서대로 갑니다. 장남. 장남 없으면 장손. 장손 없으면 장녀. 요 판례를 대입해보면요. 협의를 하면요. 막내딸도 제사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로 예시를 들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누님들이랑 어머님이랑 친인척들이 있었을 때 중현이가 하라고 그랬다. 아버님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님들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됐어요. 협의가. 그래서 지금 제가 제사 주재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짐 보시면 유체, 유골, 매장관리, 제사 공양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우리 뒤에서 이제 보실 내용이죠. 이 유체, 유골 처리와 관련돼서 단순 도의 의무에 불과하지 법률상 유언 사유는 아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5장 법률행위. 이건 이제 별표 3개네요. 기출쟁점. 결국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시는 거는 법률행위인데 순서가 살짝 좀 틀어졌기 때문에 조문 배치가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법률행위 개념을 공부하고 주체, 목적, 의사표시하면 되는데 얘만 톡 떼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법률행위에서의 목적,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기출쟁점 세 번째가 되겠나요? 법률행위. 별표 셋 걸겠습니다.
별표 셋 걸게요. 얘는 선삭이 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법률행위 목적. 백사조 관련돼서는 간단 쟁점으로. 자, 1번 문제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민법 104조의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가 관계 없는 일방적 급부행에 대해서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 그쵸. 불공정이 판단 자체가 안 된다. 2번. 경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궁박경솔 무경험이 경매라는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이건 이제 민소법과 관련된 내용. 합의관할 쪽에서도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합의관할을 유효하려면 불공정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부재소 합의 등 합의관할 관련돼서도 104조 적용될 수 있다. 그 얘기고. 자, 4번은 기출빈도가 높네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궁한 상태고 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가 좀 대신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대리인 왈 나도 잘 모르겠는데 경솔 무경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5번은 정의 좀 하겠습니다. 민법 104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밑에다가 이렇게만 일단 써두세요. 충분히 나올 법한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추인은 안 돼요. 추인 안 돼요. 근데 전환됩니다. 전환된다. 요거 기억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일부 무효 규정 적용되죠. 가능하다. 이 부분만 두 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2번 역시 엄청나게 잘 나왔던 정리 2번 103조. 자, 103조의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그 유형별 판례 암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형별 판례 암기, 정의관념에 반하거나 인신 관련돼서 뭐 자유구속, 사행성, 도박, 절대 강박 막 이런 내용들, 생존에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 인륜에 반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 일단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 특히 증언, 불가 매수성 관련돼서 형사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민사 판례와 비교유의 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지금 저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요 이중 매매 사안이죠. 지출이 지금 다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의만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중 매매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일단 하나씩 보시면 매매인 거죠, 매매. 이게 일반적인 경우 스탠다드. 지금 기출이 엄청나게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이게 민법 문제인지 민소법 문제인지 감이 안 잡히는 가볍게 그림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매매, 여기도 매매, 등기. 그쵸. 지금 요런 경우가 태반이고 이 친구의 구제 방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얘부터 먼저 볼까요? 요것도 기출이 됐네요. 자, 갑 점점점점점점을 점점점점인 이유죠. 얘랑 얘. 여기가 점치 완성했는데 후 병에게 매매하고 등기. 얘가 조금 어렵고 얘는 기록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 중에 우리 수험생분들이 상반기에 혹시 민법 기본 강의 공부하시면서 풀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X토지, Y토지, Z토지라고 하는 엄청난 사례형 기출문제 하나 있거든요. 피고를 누구로 하고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질문이 상당히 좋았어요. 대상을 먼저 딱 얘기하고요. 그리고 누구를 얘기했죠? 피고 찍으라는 거지, 피고. 그리고 어떠한 권리, 심판 대상, 소송을 찾자. 딱
기록형으로 내기 좋은 문제였는데 일단 사례형으로 먼저 나왔으니까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자 3번. 여기 있네요. 명의신탁.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수탁자, 신탁자, 여기가 1번 명의신탁. 그리고 요렇게. 부실법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부실법상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건데 적극가담만 아니면 이런 얘기죠. 얘는 적극가담만 아니면 선악불문 취득한다는 부실법 4조 3항 조문이 있으니까 기억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점점점 한 이유죠. 무효. 그 로마자 4번.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기출이 됐네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상속재산 분할. 사례형에서 나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 로마자 2번, 로마자 3번, 로마자 4번일 것 같아요. 그쵸? 이해상반 행위를 토대로 상속재산 분할 관련된 내용이 함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갑, 일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분할,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여긴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단독 등기를 한 경우에 관련 판례였고 요거는 일부 무효법리도 함께 들어갔죠. 공동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얘네들끼리 공유니까 요렇게 법정 매도인의 상속 지분의 하나요. 왜냐면 얘 거 자체 2분의 1은 맞다. 유효하다 해서 이 4개 파트에서 아까 여기도 했던 여기도 여기도 해서 제1매수인 권리구제 방안 포커스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커스를 이제 써볼까요? 제1매수인 권리구제 방안. 가장 좋은 문제 맞죠?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권리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2, 3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민소법 기판역과 함께 엄청났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갑이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뒤 크게 논의 삼지 말고 이중매매를 내려고 하면 대부분 중도금까지 수령을 시켜 주는구나. 그래서 이중매매의 강학상 개념을 굳이 정립하자 그러면 중도금 수령 이유라고 하는 거죠.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형사법적 실행의 착수도 아니고 565조 1항을 토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계약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중도금 수령이라고 해야 제1매수인을 나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나왔네요. 갑은 이행불능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이에 을은 계약 해제 없이도 전보배상을 구하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행불능의 효과가 전해대라고 하죠. 대상 청구권. 그게 기출에서는 사례형 기출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을이 갑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선택적 병합이라고 하죠. 이건 민소법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각각 별개의 권리고 다만 취지는 금전 지급으로 같을지언정 원인이 한 분은 390, 한 분은 750이니까 소송물이 별개다. 그리고 선택적 병합 양립 가능하다. 하나만 더 내용 추가하자면요. 이러한 양립 가능한 청구를 굳이 순서를 정해서 예비적 병합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 쟁점만 민소법에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나오면 차라리 그런 게 어렵죠. 자, 그 다음 3번 지문. 병이 갑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갑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없다. 왜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라고 하는 건 소유권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 채권자에 불과한 자는 아직 안 된다. 그리고 4번 미안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5번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없다. 그래서 15년도에는요. 3번 이렇게 깔끔하게 내버렸네요. 딱 이런 문제죠. 그리고 나서 15년도 사례형 문제가 오전에 이제 이걸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 문제 사례를 봤더니 바로 나왔어요. 그쵸. 30점짜리로 민법 민소법 종합 사례형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15년도 16년도까지만 해도 민사 거의 종합적인 문제였고 그 이후부터는 민법이라든지 민소법 쟁점을 조금 구별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문제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줄 보시면 중도금까지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줄 적극교사라는 표현을 다 줬으니까 이제 단순하기를 뛰어넘는 배임행위 적극가담 무효구나 해서 들어가 봅니다. 기억지문. 병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문제되지 않고 니은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디귿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3자 채권 침해로서 가능하고 리을 대위 가능하고 미음 채치는 안 되고 이렇게 선택형으로 단순하게 공부를 해 두시고 사례형으로 쓸 때는요. 디귿 손배청 그쵸 잘 써주셔야죠. 리을 채권자 대위권 잘 써주셔야죠. 미음은 툭 치고 빠지시면 돼요. 안 될 거니까. 안 될 거니까. 특히 디귿과 관련해서 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좀 가점 요인이 있거든요. 가점 요인이 있는데 단순 악의의 경우에는 제2매수인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없단 말이에요. X 결국 매도인에게 갈 건데 체불 불책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불책은 일단 건너뛰고 여기서 말하는 게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전보배상 청구권 해제 대상 청구권 그리고 보세요. 해제해도 원상회복 청구 요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있어요. 제가 조문을 알려드린 이유 이건 당연히 548조 알고 계실 거고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래요. 그래서 얘는 법적 성질이 요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 관련돼서 혹시라도 손해배상액에 예정이 있는 자 보시라는 거죠.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커스가 여기 있어요. 기억 잘 해주십니다. 여기 있어요. 명문의 근거 없이 지금 순수 판례 법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주시고 특히 이 대상청권이 지금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여기만 조심하시라는 거였어요.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맞춰서. 그쵸. 점치의 경우 확대되는 특징이 있었죠. 왜냐하면 대상청권이라고 하면 일단 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후발적 불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불능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불이행 손배는 안 되는데 대상청권은 긍정한단 말이에요. 바로 뭐가 달라지느냐? 얘는 요건 안 돼요. 맞죠? 채불 손배는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예외 긍정입니다. 악의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요게 가능하단 말이죠. 완전 특이해요. 역시 예외 긍정.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적극가담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여긴 바로 제 이매수인 잡을까요? 되는 것만 갑니다. 최대 동골뱅이. 이제 요거요. 불책. 불책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원칙 금전 배상인데 예외. 예외.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 그러면 그쵸. 적당한 처분했을 때 요거예요. 명문의 근거가 없다면 원칙으로 항상 가는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지 않았다면 원칙으로 가시는 거예요. 바로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록형으로 나오든 사례형으로 나오든 질문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의리 즉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을 상대로 단순히 어떠한 권리 요렇게 나왔는가 아니면 얘가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표현 나오면 얘도 한번 써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원무력이보다는 원상, 이런 단어가 좋겠네요. 원상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와 관련돼서 견해 대립은 있지만 원칙이 금전배상인 점에 하나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라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부정이다. 따라서 불책을 통해서는 원상회복 실익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는 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법률행위 해석 요 한 문제 풀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로마자 2번이에요. 4번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싹 다 암기입니다. 암기. 자, 1번은 바로 의사표시 해석 관련된 내용 두 번째 줄 내심의 의사는 관련 없다. 그리고 2번은 문서의 증거력이니까 민소법으로 가시면 되고 특히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대로 일단은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형식적 증거력 통과되면 실질적 증거력 일단 있다고 본다. 다만 그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이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하자까지 치유하는 건 아니니까 법률행위 효력을 다투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일단 문서 자체로는 이제 끝났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의사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암기문장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의사 가정적 의사라고 하죠. 암기 부탁드릴게요. 사례형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이미 기출이 됐죠. 계약 당사자 확정론 15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3자간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무조건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기출 빈도가 높죠. 5표시 무의 원칙이고요. 관련 최신 판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해석론과 관련돼서 5표시 무의 원칙 내용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요. 사례형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합의는 있는데 등기가 없다.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A, B 토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B 토지에는 등기는 되어 있는데 합의는 없다. 둘 다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 똑같고 착오 취소 안 되는 거 똑같고 결론 같아요. 기억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논거가 다르죠. A는 등기가 없어서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고 B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고 착오 취소는 A는 합의가 있으니까 착오란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B는 아예 성립조차 안 한 거죠. 합의가 없으니까 성립조차 안 했다. 착오는 성립 이후의 문제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쉼없이 90분을 달려왔네요. 내일은 35페이지부터 의사표시 또 A급 쟁점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행위 가볍게 봤고요. 내일은 그냥 기출쟁점 4번 의사표시로 별도로 뽑아서 정리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